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30평대 빌라의 주말 아침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부부. 지연과 민석의 집이죠. 지연은 33세 학원 영어 강사였고 민석은 35세 중견 IT 기업 개발자였습니다. 둘 다 바쁜 일상 속에서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대화도 시들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각자 방구석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쯤 늦잠에서 깬 지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민석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회사 일을 집에서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했죠. 지연은 오늘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라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아내가 나간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는 인사만 건넸어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해하거나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도 그런 남편의 태도에 익숙해졌는지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을 뿐이었어요. 정오쯤 수원으로 떠나는 지연을 현관에서 배웅한 민석은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스트레스인데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답답했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소은 선배였죠. 대학 시절 같은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선배였습니다. 졸업 후 몇 년간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에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했던 사이였어요. 주말 저녁에 술 한잔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민석은 별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저녁 6시 집 근처 조용한 포차에서 만난 소은은 예전과 달리 수척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는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은이 소주잔을 들이켰고 민석도 따라서 잔을 비웠죠.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무렵 소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남자의 바람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은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어요. 술은 계속 들어갔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포차 사장님이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죠. 소은은 많이 취해서 비틀거렸고 민석도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소은을 집에 보내려 했지만 소은은 혼자 집에 가기 싫다며 울먹였어요. 민석은 그 순간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죠. 소은은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민석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석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소은은 거실을 둘러보며 부러운 듯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은 물을 한 잔 건네며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소은은 물을 받아 마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소은이 일어서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그냥 보내기가 미안했는지 침대에 가서 쉬다 가라고 했죠.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침대로 향했고 술 기운과
외로움이 뒤섞인 채 서로에게 기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침실 안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술기운에 이끌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잠깐 아내의 얼굴이 스쳤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죠. 소은도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을 잊고 싶었는지 민석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침대 위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옆에 누운 소은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민석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석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술이 깨면서 현실이 또렷하게 다가왔죠.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새벽 5시쯤 침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은이 일어난 모양이었죠. 잠시 후 옷을 추스른 소은이 거실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어젯밤 일은 그냥 잊자고 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은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민석이 배웅하려 하자 소은은 손을 저으며 혼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혼자 남은 민석은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흐트러진 이불과 베개가 어젯밤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민석은 서둘러 침대 시트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지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리하고 방안을 환기시켰습니다. 세탁기에 이불과 시트를 넣고 돌리면서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새 시트를 꺼내 침대에 깔고 이불을 새로 정돈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남은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베개 옆 하얀 시트 위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던 거죠. 갈색에 가까운 그 머리카락은 지연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연은 검은 단발머리였거든요. 민석은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민석은 자신의 잘못을 씻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까지 씻겨나가지는 않았죠. 오늘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연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침대 위에 남은 그 작은 흔적 하나가 곧 모든 걸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민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쯤 지연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남짓 걸려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석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자 민석은 평소처럼 웃으며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의 표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민석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자신했거든요. 지연은 짐을 정리하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에 들어선 지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침대 위 이불을 정돈하기 시작했죠. 베개를 다시 세우고 침대볼을 펴는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놓여 있었거든요. 지연은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갈색에 가까운 색이었고 길이도 어깨를 훌쩍 넘길 만큼 길었어요. 지연은 검은 단발머리였죠. 이건 분명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 것일까요? 지연은 그 머리카락을 손에 쥔 채 침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베개에 코를 가까이 대자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달콤한 향이었죠. 민석도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석이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고 민석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지연은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연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민석에게 다가가 물었죠. 어제 집에 누가 다녀갔냐고요. 민석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무도 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쉬었다고 했어요. 지연은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웃으며 청소할 때 뭐가 묻었나 보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아파트 청소 아주머니가 오셨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지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침대 위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갈색 머리카락과 낯선 향수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민석의 평소와 다른 당황한 표정도 잊히지 않았어요. 지연은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평소처럼 TV를 보며 밥을 먹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민석은 지연의 눈치를 살폈고 지연은 민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5시쯤 잠에서 깬 거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민석을 바라보며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제 발견한 머리카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학원에 도착해서도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곤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현관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죠. 관리소장은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고 지연은 택배 분실건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오후에 들르면 보여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자마자 지연은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이 CCTV 화면을 띄워주었죠. 토요일 밤 11시쯤부터 화면을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11시 30분쯤 민석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석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석 뒤로 긴 머리의 여자가 비틀거리며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죠.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관리소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하고 서둘러 관리사무소를 나왔어요. 지연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주차장 CCTV에도 분명 찍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다가 멈췄어요. 토요일 밤 11시 40분쯤 민석이 그 여자와 함께 주차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민석의 팔을 잡고 비틀거렸고 민석은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지연은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이 친정간 사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5년을 함께 산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연은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죠. 민석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쯤 민석이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남편을 보며 지연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석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지연은 재빨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석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결혼기념일 숫자였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지연은 잠금을 해제했어요. 메시지함을 열자 소은 선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날 고마웠어.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는 메시지가 토요일 새벽에 보내졌더군요. 민석의 답장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석은 평소처럼 티셔츠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소파에 앉았죠. 지연은 이미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아둔 상태였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TV를 켜고 편안하게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지 고민이 됐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지연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석 맞은편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죠. 지연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 TV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지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토요일 밤에 집에 누가 왔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어제 아무도 안 왔다고 말했잖냐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CCTV를 다 봤다고 말했죠.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긴 머리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 다 봤다고 했죠.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메시지까지 확인했다는 말에 민석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학 선배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술을 마셨는데 너무 취해서 그냥 재워줬다고 변명했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에 편하게 잤다고 쓰여 있었던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간 사이에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 것도 모자라 침대에서 같이 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민석은 정말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지연의 분노만 더 키웠을 뿐이었죠. 지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술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5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다면 조금은 달랐을 텐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게 더 배신감을 키웠죠.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를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따라 들어와 붙잡았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 이 침대 모든 게 더럽게 느껴진다고 소리쳤죠. 민석은 무릎까지 꿇으며 매달렸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연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 하자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며 울먹였죠. 하지만 지연은 비켜달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지연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민석은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죠. 소은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죠.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지연은 친구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울다가 겨우 잠든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지연은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연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법무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물어봤죠. 지연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CCTV 영상과 휴대폰 메시지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죠. 법무사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연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죠. 일주일 안에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한편 민석은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지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거든요. 문자도 익십만 당했죠. 동료들이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민석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낸 이혼 조정 신청 안내였죠. 민석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연이 정말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회사를 나와 지연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먼저 지연의 학원으로 갔지만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었더니 장모님이 차갑게 대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연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지연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죠. 모두가 민석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인사팀에 민석의 불륜 사실을 제보한 거였죠. 회사는 윤리 강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어요. 인사팀장이 민석을 불러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민석은 부인할 수 없었죠.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게 됐어요. 소은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겨우 받은 전화에서 소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그날 일은 모두 민석의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석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상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됐다는 이유였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민석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날 밤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죠. 침대에 누우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소은과의 그날 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어요. 한 달 뒤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연과 민석은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었죠. 민석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지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조정위원은 두 사람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맞냐고 물었죠. 한 번의 실수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현명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죠.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게 됐죠. 지연의 변호사는 CCTV, 영상과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침대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까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석 측에서는 일회성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2달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선 지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고 부부의 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말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민석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회성 실수였다고 변명했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이성을 집에 들인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죠. 더군다나 처음에는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어요. 민석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회사에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연의 변호사는 그런 변명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어요.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어졌죠. 민석의 직장 동료와 소은까지 증인으로 나왔어요. 소은은 법정에서 그날 밤 민석의 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은 오히려 민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피고는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어요.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라고 판단했죠. 더욱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증거에 직면해서야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5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3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좁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죠. 한순간의 욕망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이혼이 완전히 성립됐습니다. 지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민석과 함께 살던 집에 모든 가구와 물건들은 두고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모든 게 새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원 일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학생들과의 상담도 세심하게 진행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연의 평판이 좋아지면서 수강 신청이 늘어났죠. 학원장은 지연에게 팀장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게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오히려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유가 좋았어요.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지연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죠. 밤이 되면 지연은 새 아파트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색 시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낯선 머리카락도 없고 의심도 없었죠. 이 침대는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끔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이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민석은 가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잘 지내냐고 물었죠. 하지만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끔 민석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 궁금증이 그리움은 아니었죠.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정도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학원에서 최고의 강사로 인정받았고 수입도 전보다 늘어났죠.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고 외로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재혼을 권유했지만 지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어느 봄날 지연은 한강공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던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지연은 이제 그 기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겠다고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스스로를 먼저 믿겠다고 했죠.
상처받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연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운 지연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기도 했죠.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지만 방황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의심도 배신도 없었습니다.